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면서 힘든 일 한번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인내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바로 시부와 전 남편이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아껴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불필요한 소비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항상 꼼꼼하게 가계부까지 적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일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부모님은 돈을 알뜰살뜰 모으셨고, 노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재테크도 잘 해놓으셔서 은퇴하시고도 전혀 걱정이 없으실 정도였죠. 그런데 시댁은 저희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시부는 은퇴하기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완전 기분파였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시부의 행동을 보며 불안해서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죠. 여보, 아버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당신이 적당히 쓰시라고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오죽하면 며느리가 시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번 돈을 족족 다 쓰셨거든요. 괜찮아.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돈 쓰시지는 않을 거야. 반면 남편은 불안하지도 않은지 항상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노후를 다 대비해 놓으셨을 거다. 괜찮을 거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 저야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걱정은 시부가 은퇴를 하고서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시부의 지출은 여전히 거대했거든요. 시부는 허언과 허세가 있었는데 부자처럼 돈을 쓰려고 했어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외식을 할 때였어요. 시부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외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항상 비싼 코스 요리집이나 장어, 참치횟집 이런 곳만 고르는 거예요. 물론 돈 없다고 그런 곳을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하는 행동에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고급 음식점은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부는 꼭 가게 직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현금을 5만 원짜리를 턱턱 쥐어주고는 팁이라고 아가씨 참 잘해서 주는 거라며 항상 그런 식으로 인심이 후한 척을 했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식사비는 정작 우리가 내는데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꼭 돈을 주며 주변 사람의 시선을 즐기곤 했어요. 돈이 많아 보여서 잠깐의 부러움이야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즐기기도 어려운 곳에 매주 주말마다 가서 돈을 쓴다니요. 게다가 나중에는 그 팁으로 주는 돈도 남편 주머니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시부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점은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집 근처 저렴한 맛집도 있으니 그쪽으로 모실게요. 시부가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단골 장어집에서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가게 직원에게 10만 원을 쥐어주었죠. 왜 우리가 여길 자주 못 와? 너희 그만큼 능력 안 돼? 그런데 싼 집은 싼값 한다는 거 모르진 않지? 너희가 지금껏 여기서 맛있는 장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내 덕분이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나도 너희 덕 볼 때도 됐지. 왜 너희 마음대로 가게를 바꾼다 만다야? 아버님, 저희도 좋은 곳 자주 오고 싶죠. 하지만 아버님 은퇴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음식값 내야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펑펑 쓰면 쓸 만큼 모으지를 못해요. 앞으로 2세 계획까지 있는데 나중에 진짜 고생할 거예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시부는 화만 냈어요. 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우리한테 쓴다는데 네가 왜 옆에서 난리야? 너는 너희 집에나 잘해.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결혼했는데 내 집,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평안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지금 남편이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는 시아버지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 난리 피우는 거야? 식사 잘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땅바닥에 처박으려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더 이상 못 맞춰드려요. 남편 월급이 겨우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아버님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애 생각해서 미리 저축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이렇게 여윳돈 없이 있다가 두 분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돈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남편 지출금의 절반이 아버님한테 든다는 거. 결국 월급 명세서와 지출비 내역을 들고 가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죠. 그렇게 하면 시부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시부는 도리어 더 화를 냈어요. 이딴 거 왜 보여줘?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돈 쓴 만큼 너희도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헛수고라니까. 네, 그간 아버님 덕분에 비싸고 좋은 곳 많이 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소비를 좀 줄여달라고요. 이대로라면 아버님이 쓰시는 돈 저희가 고스란히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걱정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퇴한 부모님께 자식들이 돈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딱히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곳? 넌 내가 남들 접대하고 너희들하고 좋은 음식점에 오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네, 근처 맛집만 가더라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버님.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모두가 아버님처럼 직원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우리한테만 눈에 띄게 더 잘해준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버님은 괜히 돈 쥐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저희 생각에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그럼 팁 주는 게 아까워서 지금 나한테 이딴 소리나 하는 거냐? 나더러 질 떨어지는 가게나 가서 급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하라고? 아버님,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데 질이랑 급을 왜 나누시나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님은 별일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곳에서 식사하고 돈을 내시잖아요. 보세요. 여기 남편 카드 명세서. 아버님이 쓰신 돈 메워놓느라 다른 곳에는 돈을 못 써요. 시부와의 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시부가 일할 때도 못마땅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보니 미치겠더라고요. 저 상태로 시부가 늙으면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다 우리잖아요. 게다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달랑 하나뿐인데 그 아들에게 모든 노후를 짊어지도록 만드는 시부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님,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빚까지 지면서 아버님 돈 갚고 있어요. 무려 제 친정 아버지께요. 친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색 같은 거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부담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약점을 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건 역시 저의 친정, 시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어요. 시부와 친정아버지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서로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건너 알 정도로 지인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사돈이 된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알부자였고 시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과소비나 낭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이었죠. 시부는 그런 친정아버지에게 기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친정 도움을 받는 걸 정말 못 견뎌 했거든요. 결혼 후에 몇 번 친정 이야기를 했다가 시부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해서 그 뒤로 친정 이야기를 시댁에서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짓을 했냐고요? 친정아버지가 외제차를 사셨다고 하면 시부는 더 좋은 외제차를 샀고요. 친정아버지가 시부도 아는 지인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시부는 무조건 그보다 더 비싼 곳에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집안 뿌리 뽑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절대 시부에게 친정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친정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다급하게 저를 말리는 남편에게 시부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야, 너는 차라리 대출을 받았어야지. 처갓집에서 돈을 왜 빌려다 써? 부끄럽지도 않아? 쪽팔리지도 않아? 너 능력 없는 놈이라고 여기저기 소문낼 일 있어? 아버지, 대출이자가 요새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래요. 처갓집에서 돈 빌렸습니다. 5천만 원 차용증까지 써서 빌렸어요. 무이자로 편할 때 갚으라는데 그 좋은 조건 놔두고 왜 대출을 써요? 제가 돈 빌린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돈 적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친정에서 돈을 빌리자고 말한 건 저였어요. 시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계속 쓴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줘서 혼쭐을 좀 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제가 뭔 말을 해도 시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그리고 전에 드렸던 카드도 이제 못 쓰실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됐는데 재발급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내 용돈은 너희가 당연히 줘야지. 대신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카드는 다시 못 드려요. 만약 쓰고 싶으시면 남편이 빌린 돈부터 저희 아버지랑 해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돈 온전히 아버님 때문에 빌린 거잖아요. 갚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제발 앞으로 더 쓰지만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시부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내가 왜 사돈이랑 돈 이야기를 해?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빌린 돈으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 넘는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어디 며느리가 눈에 힘 빡 주고 시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지적질이야? 할 말이 크게 없었는지 시부가 마지막으로 투덜거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몇 달간 연락이 없어서 시부가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에게 놓은 따끔한 주사가 약발을 제대로 발휘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카드를 끊고 매달 용돈을 정해줬으니 안심한 제가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부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지인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성대하게 말이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아세요? 바로 친정아버지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답니다. 야, 너희 시아버지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으러 친정에 잠시 들렀는데 친정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네셨어요. 어? 무슨 난리? 우리 요새 연락 많이 안 해. 주말마다 가던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근데 무슨 일인데? 모임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돈 펑펑 쓰고 왔다는데 저번에 식사 같이 하고 온 정 사장이 그러더라고. 은퇴 기념이라고 식사 대접했다는데 영수증에 찍힌 돈이 300만 원이 넘었단다. 10명 정도 갔다는데 밥만 먹어서 그만큼이면 대체 얼마나 비싼 데를 간 거냐? 저번에 우리 사위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그거 알고는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고작 한 끼를 먹는데 300만 원 넘게 지출한 시부. 낭비벽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걱정되는 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닥달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알아봐봐.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무슨 돈으로 그렇게 지르신 건지.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아버지한테 돈도 적게 드리고 있고 카드도 안 드렸잖아. 그러면 알아서 돈 쓰고 계시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 전에 얘기한 거 잘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어? 그걸 떠나서 아버님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거잖아.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지출이 나오는데, 여보, 이건 그냥 아버님께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해. 당장 어디서 그 돈이 났겠어? 대출이라도 받으신 거면. 걱정 그만하래도.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아버지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은 거야. 아버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매번 아버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 일이 한 번 터지면 너무 규모가 클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확인도 안 해보겠다는 거야? 아버지 뒷조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지켜봐주면 안 되겠어?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솔직하게 말해서 신경 안 쓰고 싶어. 남편의 단호한 말과 행동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다 저 좋자고 하는 일이겠어요? 남편도 시부가 쓰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귀찮다는 말만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시부에게 따로 물어볼까 고민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알아서 해. 당신 집안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안 그럴 거야. 벌써 5천만 원이나 빌렸는데 내가 뭘 또 바랄 게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할 거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간 한 번도 시댁에 가보질 않았는데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집 완전 난리 났어. 본가도 난리고 아버지 차도 지금 다 난릴 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알아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근데 6개월 만에 무슨 집이며 차며 다 날아간대. 아, 나도 이런 말 당신한테 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가 또 사고 치셨어. 집이랑 자동차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까지 끝까지 받으셨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집이며 차며 다 팔아도 갚을 돈이 안 돼. 아니, 당장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대출금 연체돼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차 앞딱지 붙고 난리가 났어. 어떡해,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아버님 빚이라도 대신 갚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돈 펑펑 쓰고 다니시냐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그때는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더니 문제 터지니까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부탁해. 내가 빚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 대신 아버지 살 곳만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안 될까?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만 당신 눈치도 보이고 아버지 자존심에 같이 살고 싶진 않으실 거야. 제발 좀 도와줘. 어?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도록 만들 순 없잖아. 바짝 엎드려 빌다시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지.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 아니야. 당신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하라고. 이게 몇 번째야? 아버님이 바뀌셔야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쓸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아버지 명의의 집을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키지 않으셨겠지만 딸 일이라 도움을 주신 거였을 거예요. 몇 달 전까진 조부모님이 쓰시던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그 안에 있는 가구며 가전이 2년 전에 새로 싹 들여온 것들이라 그대로 몸만 들어가 살아도 될 정도였죠. 그 집은 조부모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곳이라서 꽤 괜찮은 주택가에 있는 데다가 집값도 높고 평수도 컸어요. 사실 그곳을 비워둔 건 조만간 친정 부모님이 들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사돈에게 큰일 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 괜찮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엄청 좋아하며 시댁에는 자기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가더군요. 시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저는 안 따라갔거든요. 남편이 돌아와서는 시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다고 전했어요. 앞으로는 돈 낭비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알았어? 만약 또 터지면 그때는 절대 책임 못 져. 그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안 좋은 소식을 친정 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했어요. 시부가 그 집으로 사람들을 엄청 초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이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해도 진짜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내 지인들이 초대됐는데 그 집이 너희 할아버지 집인 거 아는 사람들이었거든. 지인들이 사돈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 한 번 했는데 바깥 사돈이 이 집을 자기 아들이 샀다고 했다는 거야. 아닌 것 같다고 진실을 말해줘도 이렇게 좋은 집 산 게 부러워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집이 우리 거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도움을 줬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너희 시아버지 쪼잔하고 괜한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래도 힘든 사람 돕자고 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주택을 마련했겠어요. 누가 봐도 빌렸을 게 뻔한데 아들이 산 집이 되다니. 게다가 문제는 시부의 허언증에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야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빌려준 그 집이 어떻게 당신이 사준 집이 된 건데? 여보, 그냥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지금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좀 창피하시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지. 그럼 너는 이게 괜찮아? 당신 가족이 친 사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돈도 빌려주고 집도 빌려줬어. 그런데 지금 주변 지인분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찍혔다고. 누가 그게 괜찮다고 했어? 거기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놔두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 부끄러운 건 아버님 몫이지 우리 부모님 몫이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 원수가 아니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아버지가 그 성격에 얼마나 눈치 보이고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 그러게, 돈을 누가 그렇게 펑펑 쓰래? 그 뒷수습은 우리 집이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뒤통수다 이거지? 됐어. 나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이혼해. 헤어지고 당신한테 빌려준 거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도 다 사라지겠지.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런 소리해서 미안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언제까지고 친정이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 해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해.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혼하게 되면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집도 다시 되돌려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정이 확 떨어져 버린 걸 어쩌겠어요. 마음이 초조했는지 남편이 사정하고 비는데도 바로 소송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버님 사고 친 거 수습하면 합의 이혼 정도는 할게. 그런데 수습도 안 하면 합의는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내가 그 집에서 살 테니까 당신 부모님한테 다른 집 구하시라고 전해줘.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 집안 사람들이야.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신 아버지를 탓해. 난 뒤통수 치는 사람들하고 가족 못해.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시부모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저와는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별로 없으니 그러려니 했죠. 곧 남이 될 며느리한테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났는데도 시부모가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전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요. 설마 이대로 모르쇠 하고 눌러앉으려는 건가 의심하는 차에 친정아버지가 모임에 가셨다가 노발대발하며 오셨어요. 그 인간들 골 때리는 짓 계속하네. 이번에는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집에 사람들 초대했단다. 세상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짓을 해?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에 초대되었다는 분들이 그 집에 갈 때 따라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난리도 아니더군요. 전 시부 생일이랍시고 온갖 치장을 해놓고 조부모님의 텃밭마저 헤집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도 받지 않던 전 남편과 마주했죠.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 왔어? 여기 우리 아빠 집이잖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나가더니 남의 집에서 잔치까지 해? 당신이 내 연락 다 무시하길래 여기까지 왔다. 왜?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이 급히 다가오더니 손을 붙들고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시부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야?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우긴 사람들. 난 자네 가족은 초대 안 했는데 왜 여기 왔어? 꼴값 돌려고 왔어?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배가 아픈가 봐. 전 시부는 진실도 모르면서 엄청 세게 나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고 싶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거짓말쟁이?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나도 그냥은 안 왔지. 이거나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 여전히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예, 지금 제 집에서 사돈 양반들이 안 나갑니다. 딸이 이혼 전에 시댁에 잠깐 빌려준 집인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네요. 전 시부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의심이 든 모양이더군요. 급히 친정아버지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챘어요.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이 집 주소로 된 등기부 등본이었죠. 거기엔 당연히 친정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거 거짓말이지? 야, 아들, 왜 이 집이 이 인간 집이야? 아버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람들부터.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 너 설마 이 인간들 집 빌려온 거야? 너 나한테는 돈 주고 빌렸다며? 설마 거짓말한 거야? 제대로 말해보라고 이 자식아.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신 거잖아요. 처갓집에 열등감 갖고 계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랬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나 있었겠어요? 뭐? 이 자식이? 저도 이 집을 그냥 빌려온 줄 아세요?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마누라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빌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집 사드렸어요? 처음에 분명히 빌렸다고 말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멋대로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말하고 다닌 건 아버지고요. 전 남편의 폭탄 발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쑥덕거렸어요. 그럼 이 집이 진짜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아무리 허풍이 세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쓰나? 게다가 진짜 집주인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한 거지? 최악이다. 그런데 차압딱지랑 경매는 또 뭐야? 우리한테는 집 팔고 새 집에 이사 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지 뭐. 어풍쟁이가 거짓말 하루 이틀 하나? 자식만 불쌍하네. 아버지 때문에 처가에 빚도 지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 시부와 전 남편의 싸움도 더 격해졌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살아요. 왜 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아들이 아버지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 집이 저 인간들 집인 거 알았으면 나도 여기 안 들어왔어. 아버지를 돕지 말 걸 그랬어요. 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당신 같은 작자도 아버지라고. 내가 미친놈이지. 와이프가 경고했을 때 알아듣고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너 말 다 했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쳐요 쳐. 한 대 맞고 영 끊읍시다. 나도 이제 아버지 대접 안 할 테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마세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지인들 모두 두 사람을 욕하며 떠나갔어요. 어느새 텅 빈 마당에는 친정 식구와 전 남편 식구만 남았죠. 전 시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한탄하더군요. 내가 이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너랑 네 와이프가 다 망쳤다. 너는 며느리란 애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가만 보니 전 남편이 이혼 이야기도 안 꺼낸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저희 이제 남이에요. 저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제가 들어와서 살려고 나가시라고 한 거고요. 전 남편이 연락을 하도 안 받아서 직접 왔으니 그렇게 하시고 돌려주세요. 이미 이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솔직히 전 시부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지출 좀 줄이시라고 바른말 좀 했다고 싸우고 나서 그 뒤로는 명절에도 한번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시댁에서도 굳이 저를 찾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 시부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야 이놈아! 너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어? 너 얼마 전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던 게 별것 때문이 아니라 이혼해서 그런 거였어? 그럼 빌린 돈은? 이 집은? 내가 쓴 돈들은 어떻게 갚을 거야? 역시나 걱정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본인이 잘 알 테니까요. 그런 어이없는 전 시부의 말에 전 남편이 더 열받았는지 소리치더군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사고치는 바람에 와이프가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한 건데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자 전 시부가 무너지듯 저한테 다가와 말했어요.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제발 부탁이다. 조금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벌써 몇 달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미 이혼 소송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시라고 말했는데 전 남편이 안 전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 집 놔두고 다른 데서 살 필요도 없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응? 이대로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돈이 좀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봐주면 안 되겠어? 처음으로 전 시부가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퇴거 명령 소송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제가 들어가게 됐죠. 전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치워서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었고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그 사이에 생긴 전 시부 빚을 또 갚았다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는 돈이 없어서 월세를 구하며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정말 웃긴 건 이 난리통을 겪고도 전 시부의 허세병은 고쳐지지 않은 건지 무조건 좋은 곳으로 집을 구해야 한다며 전 남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남편이 한밤중에 몰래 부모님 놔두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친정아버지 말로는 전 시부가 모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대요. 그동안 비싼 음식 많이 받아먹은 이들이 돈을 좀 빌려줬다는데 그거 가져가고는 갚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매번 쫓겨난다고 하니 여전히 반성은 안 하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이나 지나서 전 시부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길래 혹시 몰라 친정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갔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네 결혼 반지 우리들이 준 돈으로 맞췄으니 그거는 돌려줘야 하지 않니? 한 1,000만 원은 들여서 해준 건데 이혼한 마당에 당연히 돌려줘야지. 우리가 여태 그걸 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생각나서 연락한 거야. 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언제적 일인지 침착하게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죠. 그 귀금속들 지금 저한테 없어요. 두 분 아드님이 아버님 빚 갚는 데 쓸 거라고 다 되팔았으니까요. 그러자 전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니 당황한 듯 했어요. 거짓말이지? 그걸 왜 팔아? 결혼 반지인데.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면 어디다 팔았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팔았거든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는 금은방 가서 확인해 보세요. 판매금은 모조리 남편 계좌로 들어갔으니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애꿎은 데서 찾지 마시고 아들한테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갔나 보네요? 그래도 부모라고 책임은 질 줄 알았더니 제 말에 전 시부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자식이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는 거 보니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우리 버리고 갔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것도 다 팔고 간 게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가 부모를 책임도 안 지고 도망이 나가? 이게 말이 되냐?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다 자네 잘못이지 않은가? 얼마나 자식 속을 썩였으면 여태까지 참던 자식이 이제 와 도망을 가? 자식이 왜 도망갔는지 몰라서 지금 이래? 어세도 병은 병이야. 이러니 자식이 못 견디고 치를 떨며 떨어져 나간 거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정아버지의 따끔한 말에 전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미 아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났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뒀잖아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으니 할 말 없을 수밖에요. 결국 전 시부는 친정아버지와 대화 후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 버렸죠.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지 듣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저와의 인연은 확실하게 끊어졌어요. 사실 허세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는 본인의 목줄만 죄일 뿐이에요. 가끔씩 낭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전 시부를 떠올리며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홀로서기에 성공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를 이용하기만 하려던 시댁과 손절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보다 8살 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 전 시모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웃긴 건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시모도 시부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결혼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반대하면 더 타오른다더니 옛말 하나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라며 자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는 시부모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내 듣기로는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네,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자주 병원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하면서 어머니도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 묻더군요. 네가 아버지 병간호를 다 했다고? 암이라고 해도 연명치료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을 텐데 얼마 동안 병간호해드린 거야? 2년 반 정도요. 어머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을? 너무 어려서 걱정했더니 다 큰 어른이었네. 어린 아가씨가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참 기특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여태까지 철없는 어린애라고만 생각했어.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이렇게 참한 아가씨라면 괜찮겠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모는 급격히 태도를 변경한 느낌이었어요. 친정아버지 병시중을 오래 들었다는 말에 어른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버지 아프셨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라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 시간 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만약 일하고 있었다면 병간호를 못 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시모에게 인정받게 되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시댁의 인정을 받고 당당히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시모의 결혼식 낙에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때는 그저 어른들 잘 모시면 되겠지 하며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은 남편 때문에 이세를 좀 빠르게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더군요. 제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임신이 잘 안 되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결혼 후 3년 차에 난임병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무산돼 버렸어요. 시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산부인과 예약을 취소하고 급히 시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붙들려 시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아가, 네 시아버지 뇌졸중으로 실려온 거야.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하고 병원에서 통합 간병인지 뭔지를 해준다는데 네 시아버지가 워낙 깔끔한 성미잖니. 바로바로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짜증내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걱정이다. 나는 늙어서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의지가 안 될 거고. 그러니 네가 시아버지 병수발 좀 들 수 있겠니? 아버님 퇴원하시고 나서요? 아니, 퇴원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그 전에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더 할 필요는 없고 딱 네 아버지 병간호했던 것만큼만 하면 돼. 아, 그러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 봐드리면 될까요? 저녁에? 제대로 병간호하려면 일 그만둬야지. 저녁에만 필요한 거면 뭐하러 너한테 부탁하겠니?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한다. 네가 해본 적 있다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일을 그만두라고요?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하면서 집 산다고 지금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확 줄어서 큰일인데. 예, 네 남편이 그 정도 능력도 없겠니? 아버지가 아픈데 돈 때문에 뭐라 하진 않겠지. 그럼 일 언제부터 그만둘지 알아보고 연락 다오.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간호 좀 해드려. 벌써부터 짜증을 내서 큰일이야. 시모는 제가 무조건 병수발을 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애를 가지려면 병원을 꼬박꼬박 다녀야 하는데 시부 병수발을 들라니. 매일매일 병수발을 들다 보면 2세 계획은 무산되고 애 없이 몇 년을 더 있어야 할 테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애가 생겨도 문제였죠. 임신했다고 병수발을 들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은 안 나오니 일단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더러 아버님 병간호하래.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부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2세 계획은 좀 미뤄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지. 근데 정말로 아버지 병간호 해주려고? 너무 고맙다 진짜. 이렇게 착한 와이프 얻은 것도 복이지.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야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아버지 간병을 해? 근데 어머님께서 일 그만두고 아버님 병수발 들라고 하셔. 둘이 벌어도 생활비 많이 빠듯한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봐주길 원하시더라고. 뭐? 네가 일을 왜 그만둬? 저녁에만 병원에 가면 되지. 엄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일 그만두는 건 안 돼.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 쓴 돈도 빨리 갚아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저녁에만 돌봐드려도 되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빠가 대신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이야기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너 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솔직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돈이라도 좀 나온다지만 간병은 아닌데.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집 산다고 대출을 얼마나 당겼었는지 엄마도 알면서. 너 일 그만두면 이 오빠 진짜 말라 비틀어질지도 몰라. 그럼 오빠가 꼭 좀 말씀드려줘. 나도 일해야 해서 하루 종일 봐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럼 그렇게 알고 저녁에만 아버님 병간호 해드릴게. 그래. 저녁에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9시 넘으면 집에 와. 어차피 그 시간 넘도록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걸?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시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오빠한테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나는 연락받은 거 없는데. 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 병간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일은 그만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빠가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바빠서 연락을 아직 못 드렸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저를 보며 누나를 막 부라리더군요. 내가 일 그만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저녁에만 잠깐 돌보는 거면 내가 하지 왜 너한테 부탁하겠어? 애들 생각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시아버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돈 때문에 간호를 못하겠다고 해? 너 혹시 네 아버지 간호할 때도 이런 식이었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랬어? 그런 게 아니라 집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혼자 일하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오빠가 저더러 일은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이 하나인데 모두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넌 그 정도도 남편한테 말 못하니? 네가 먼저 일 그만두고 병간호하겠다고 했으면 아들이 좋아하면서 하라고 했겠지. 그런데 네가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들도 하지 말라는 거겠지. 솔직히 정말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오빠가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남편 설득해서 일 그만두고 여기 와야지.
내 아들이랑 이야기해야 하는 건 너야. 가만 보니 얘가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네. 대체 뭐가 이간질이라는 건지 정말 묻고 싶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도록 이간질의 뜻도 모르나 봐요. 둘의 바람을 동시에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얘기 좀 해보라는 게 어떻게 이간질인지. 딱 보니 시모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일은 다 며느리인 너에게 맡겨야겠지만 내 아들이랑 싸우기는 싫다. 그 얕은 수가 다 보여서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누가 병수발 안 든다고 했냐고요. 기껏 양보해줬으면 해결 안 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끝내야 하잖아요. 돈 때문에 절대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남편. 일을 아예 그만두고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직장의 연차부터 일주일치 한꺼번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내일부터 일 안 해. 어머님 말씀대로 낮에도 아버님 병간호하려고.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 안 한 것 같더라. 어머님도 오빠한테 말하기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님 수발 들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나더러 하루 종일 간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머님이랑 싸워? 그러면 오빠가 좋겠어?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더군요.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러게 미리 둘이서 이야기 다 끝냈으면 이럴 일 없잖아요. 그제야 남편도 저한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저녁에만 봐주면 되지. 무슨 하루 종일 부려먹으라고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냐고요.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니? 걔가 뭐라고 해? 걔가 이 말 저 말 안 가리고 전하면서 우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일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면서요. 그러니 와이프가 결국 그대로 했다잖아요. 온종일 며느리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면 차라리 간병인 사서 쓰세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한 달 월급만큼 안 줄 거면 일 시킬 생각도 말고요. 얘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니? 아버지 아파서 또 목돈 들면 어떡하려고. 집안에 노동력이 있으면 써야지 왜 아껴? 너 능력 없니?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릴 만큼의 능력도 안 돼? 제가 결혼할 때 뭐 부모 덕이라도 봤어요? 저한테서 능력 찾지 말고 엄마나 잘해요. 아빠는 엄마 남편인데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고 수발 드는 게 맞지. 일하는 며느리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서 이러는 건 아니죠. 겉으로는 남편이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줄면 자기 용돈도 줄 테니 그게 걱정돼서 싸워주는 거였죠. 어쨌든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분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거나 잘 듣고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네. 어떻게 네 아버지가 아픈데 생판 모르는 남을 간병인으로 쓰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아버지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잖아요.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써요? 엄마야말로 공짜로 며느리 막 가져다 쓰지 마세요. 저녁에 잠깐 가서 봐준다는 것도 겨우 시간 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정말로 자기 혼자 외벌이 할까봐 걱정됐는지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결국 시모는 아들한테 밀려서 돈 주고 간병인을 쓰게 됐죠. 그리고 싸우다가 의가 상했는지 저녁에도 병간호하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직장도 지켰고 시부 간병도 안 하게 됐어요. 시부는 1년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1년 동안은 재활치료할 겸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뇌졸중 걸린 분들 특유의 걸음걸이로 걷게 되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와서는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들었어요. 그때도 시모가 대신 수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사전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잘 지내는 듯했던 시부가 3년 만에 다시 입원하게 됐어요. 또다시 뇌졸중으로 이번에는 반대쪽 뇌에 문제가 생겼다더군요. 안타까운 소식에 적극적으로 병간호에 나서기로 결정했죠. 그 사이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도 올랐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만 일을 하니 오후부터 저녁에는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는데 시모는 고마움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시부를 저에게 맡겨두고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오전에는 시모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발걸음조차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만 시부 간병하고 의료진 이야기를 듣고 시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나날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많이 바쁜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병문안도 제대로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2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가 함께 간병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힘쓰는 일은 제 몫이었고 시모는 그냥 의료진 말 정도만 듣긴 했지만요. 문제는 시모가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얘,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니? 가서 간호사한테 이야기하고 오너라. 그리고 이게 뭐야? 옆에 좀 치우고 살아. 무슨 서랍에 네 물건만 한가득하니? 이렇게 사사건건 짜증을 마구 냈죠. 하루는 집에 잠깐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시모에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 잠깐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아버님 잠깐만 봐주세요. 한 30분이면 돼요. 그날은 사실 남편 생일이라 남편이 오기 전에 미역국이라도 만들어 두려고 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길래 저녁 시간 맞춰서 집에 잠깐 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집에는 갑자기 왜 가니? 여기 지금 할 일 안 끝난 거 안 보여? 어머님, 오늘 그이 생일인데 야근한대요. 미역국이라도 먹여야죠.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미역국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참나, 지가 알아서 사 먹었겠지. 한 번쯤 안 먹어도 큰일 안 생긴다. 오늘 너희 시아버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니까 저녁까지 있다가 가. 걱정되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주마. 다 큰 놈이 미역국 정도는 알아서 먹겠지. 시모의 말에 좀 의아해졌어요. 생일에 미역국 못 먹으면 마치 인생 말아먹는 것처럼 굴던 사람이 바로 시모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어쩌다 저녁에 집으로 가려고 하면 꼭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시모가 없는 틈에 간호사에게 말해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왜 집에 못 가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침부터 시부 병원에 나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안 가득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목욕탕은 다 젖어 있었죠. 남편이 씻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싱크대에 2인분의 식기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씻고 방금 나갔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나 싶어 초조하게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남편에게 추궁할까 했지만 이 진한 향수의 주인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람은 아닐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여러 개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걸 틀어놓고 나왔죠. 안방, 거실, 부엌에 몰래 숨겨두고 며칠간 확인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하더군요. 그나마 이상한 점은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온다는 점이었어요. 평일 내내 야근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주말에 남편의 이중 생활이 녹음기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야,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나 봐? 몰라. 요즘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여기로 불렀지. 밖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집이 최고잖아. 와이프 몰래 스릴도 즐기고. 오는 시간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는 단 한 번을 늦게 오는 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쓸데없이 빨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쯤 계약되는 거야? 얼른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계약은 벌써 끝났지. 이제 몸만 들어가면 돼.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걱정 마. 내가 어른들을 얼마나 잘 모시는데. 그래도 병수발까지 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혹시 집에 아프신 분은 없지? 어? 그럼 아픈 사람 없어. 다들 건강하셔. 그리고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면 생각할 문제지.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건데? 언제까지 나 이렇게 외롭게 둘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알았지? 그런 대화가 함께 쪽쪽 소리까지 듣고 있으려니 귀가 썩을 것 같더군요. 게다가 시모에게 돈을 빌려서 상간녀와 살 집을 마련했단 말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순간 남편에게 전화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혼할 때 불리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제 말이 통하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즘 돈을 어디에다 쓰니? 내가 보니까 돈 쓸 곳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집에 돈이 없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 네 남편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돈 좀 빌리라고 말했다면서. 설마 시아버지 병수발 하는데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떠 흘겨보더군요. 그제야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시모에게 돈을 받아 둘이서 살 집을 샀다는 그 대화 말이에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치밀었죠. 너 남의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갚아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겠니? 차라리 매달 조금씩이라도 돌려받는 게 마음 편하지. 혹시 돈이 없으면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갚아라. 알았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한 소리 퍼붓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갚냐고요. 지금 바람난 남편놈 두고 시부 병수발 들고 있는 이 현실만으로도 열받아 죽겠는데 솔직히 이때는 증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꾹 참은 보람이 있는지 남편 뒷조사를 통해 분류는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녹음기에 남겨진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너 이제 나한테 네 마누라 잡아두라고 시키지 마라. 그년이 눈치가 빨라서 이제 둘러댈 것도 없어. 엄마, 조금만 더 부탁해요. 조금 있으면 나도 그런 부탁할 일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너 안 들킨 거 맞니? 요새 걔 표정이 안 좋던데. 너 바람난 거 들키면 네 마누라가 시아버지 간호한다고 하겠어?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겠지. 아직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른다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여자 필요도 없어질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자고 하면 지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요. 엄마도 편하고 좋잖아. 두 사람이 같이 짠 거였더라고요. 남편 놈은 외도 숨기려고 시모 이용했고 시모는 시부 간병 안 하려고 남편 도와 저를 붙잡아 둔 거고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폭삭 상한 인간들이었죠. 며칠 후 남편에게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상간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남편놈도 뒤통수 맞은 제 기분에 반이라도 느낄 테니까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왜 그러는데? 아버지 병수발 드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달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돼. 이달 말이면 집 공사라도 끝나는 모양인가 보더군요. 그러니 우리 집을 외도 장소로 이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대답도 안 하자 남편이 답답한 듯 캐묻더군요. 진짜 이럴 거야? 대답 좀 해봐. 왜 이혼하자는 건데? 당신이 생각해봐.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말하니 더 미칠 것 같았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놈은 놔두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선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변호사 선임한 날부터 당연히 시부 병간호는 하러 가지 않았어요. 발길을 뚝 끊었더니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사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를 만나야 했거든요. 남편을 시부에게로 보내놓고 상간녀를 만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카페로 갔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알고 있었으니 그 앞에서 기다렸죠. 그 여자는 상간녀 주제에 상당히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 건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그이랑 하세요. 저는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한데 남편이랑은 얘기가 안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한테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헤어져라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냥 가세요. 우리는 안 헤어져요. 그 사람이 나 좋다고 결혼까지 하자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안 해주겠대요.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평온하게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잠깐 당황한 듯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뻣뻣하게 웃으며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착각이거든요.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니까 그쪽이 내 남편 설득해줘요. 내가 진짜로 이혼해준다니까? 정말이야? 거짓말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면. 진짜로 맹세코 이혼해준다니까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할래요? 증거로 쓸 수 있게.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길 원한다는 증거 필요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녹음해요. 그 사람이랑 나 갈라놓지 말고 조용히 헤어져 주는 걸로. 솔직히 우리가 떳떳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도 안 하는 그쪽이랑 계속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살다 살다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쨌든 그쪽이 당장 이혼할 수 있도록 남편 설득 한번 시켜줘 봐요. 멍청한 상간녀는 그렇게 제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스로 불륜했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잔뜩 녹음해놓고 말이죠. 자기야, 와이프랑 언제 이혼하는 거야? 빨리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갑자기 또 왜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말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못 기다려? 우리 애기가 왜 또 마음이 조급해졌지? 이제 당신 집도 생겼는데. 그때가 언젠데. 혹시 이미 이혼하자는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상대방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이혼해? 알았지?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때를 기다린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게 있어. 와이프랑 나는 법적으로 얽힌 사이니까 마구잡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랑 결혼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자기가 손해를 덜 보는 게 뭔데? 지금 사는 집도 자기 거라서 이혼해도 재산 분할 거의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상간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지 남편이 거짓말을 야무지게도 했더군요. 그 집 살 때 제가 보탠 돈이 얼만데. 게다가 제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해놓고 저런 말 하는 거 보니 진짜 역겨웠어요.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시부가 죽고 나서 제가 필요 없어지면 이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아프다는 사실을 상간녀가 모르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었죠. 어쨌든 2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나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바쁘다고. 자기도 이러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이렇게 떽떽거리고 쪼아대는 거 와이프만으로도 좋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았지? 상간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놈은 당장은 이혼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단호함에 열받았는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상간녀는 이혼하라고 닥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상간녀는 남편에게 원하는 답도 못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죠. 카페에서 나오려는데 제 핸드폰이 또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시모였어요. 상간녀와의 용건도 끝났겠다 전화를 받았죠. 너 왜 안 오니?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약속 깨고 혼자 병실 지키는 중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못 오면 연락을 하든지.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딱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서 시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군요. 야, 너 그따위로밖에 말을 못해? 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건방지게. 와서 죄송하다. 무슨 일 때문에 늦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모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든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할 일만 했어요. 바로 제 짐을 챙기는 일이요. 시부 병간호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시모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이내 조용히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짐을 다 싼 후에 시모에게 말했죠. 앞으로 저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예요. 아버님 수발은 이제 남편 상간녀한테 부탁하시면 되겠네요. 남편한테 좋은 여자가 있다는데 제가 힘들게 수발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하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해줬어요. 어머님도 참 고생하셨어요. 여태까지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도와주시느라. 이제 저희 이혼하고 나면 그런 짓은 안 하셔도 되니까 좋겠네요.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구나. 그런데 너희 이혼하기로 했니? 나한테 빌려간 돈은 어떡하고? 그 돈 갚기 전에는 이혼 못한다. 다시 돌려줄 때까지 절대로 허락 못해. 아, 그 돈이요? 남편이 어디 썼는지 잘 알 거예요. 저도 들은 적만 있는데 아마 상간녀 집 사주는 데 썼을걸요?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시면 상간녀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원하시면 제 금융기록 다 까봐도 상관없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노발대발 하더군요. 미친놈이 그 돈을 상간녀한테 줬다고? 나한테는 분명히 네가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러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너 어디야? 당장 네 아버지 병원으로 튀어와. 왜 그래요? 안 그래도 병원 앞이에요. 연락을 안 받았더니 남편도 마침 이 병원으로 저를 찾으러 왔더군요. 야 이놈아, 너 내 돈 어쨌어? 그 돈 상간녀한테 줬다는 게 진짜야? 너 그년한테 얼마나 줬어? 엄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상관녀야? 와이프가 오해하잖아요. 무슨 착각하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해요. 시모의 말에 남편 놈이 기겁을 하며 자기를 두들겨대는 시모를 떼어내더군요. 이제 와서 네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걱정이냐? 이놈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상간녀가 내 돈 가져간 것까지 알고 있더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내 돈 받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러자 시모보다 더 절박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아버지 병간호는 상간녀나 시켜. 사랑하는 남자 아버지니까 그 수발도 다 들겠지. 예비 시어머니한테 빌려간 돈도 다시 돌려줄 테고.
지금 안 보여? 어머님 돈 못 받으실까봐 눈에 핏발 선 거. 꼭 돌려주라고 전해줘.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새삼 또 열받았는지 남편 놈 멱살을 붙들고 소리치더군요. 너 당장 내 돈 가져와. 아니면 네가 매달 이자까지 쳐서 갚든지. 무려 7천만 원이나 처먹고 입을 싹 닫아? 네가 아들놈이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엄마를 속여?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요. 지금 이대로 와이프 보내면 꼼짝없이 이혼이잖아요. 여보, 잠깐만.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시모가 붙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나왔죠. 소장도 날아갔는지 그 뒤로 남편이 전화하고 난리 났더군요. 사실 상간녀에게 보낸 소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번 반송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회사로 소장을 보내버렸더니 결국 소문이 다 난 거죠. 미혼인 여자가 위자료 소장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소 남편이랑 친하게 지냈기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결국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버렸대요. 남편 놈이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상간녀한테도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셋이 만나 깔끔하게 단판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불륜이라니. 발뺌을 하시겠다. 이거 보세요. 이미 당신 상간녀가 바람난 거 시인했고 녹음까지 다 해놨어. 증거자료 한번 들어볼래? 상간녀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니 남편 놈이 이를 꽉 깨물더군요. 그러고는 너무 열받았는지 마침 이쪽으로 오던 상간녀에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 미쳤어? 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네가 유부남이랑 만난 걸 인정하는 녹음을 왜 해? 당연히 이 여자가 이혼해준다고 하니까 그랬지. 아니, 자기야말로 이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언제는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화내는 거 보니까 이혼 진짜로 하기 싫었나 봐.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 쓰레기야. 내가 장난감처럼 보여? 너 그 집도 온전히 네 거 아니라며? 또 너네 엄마가 집안에 아픈 사람 있어서 병수발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회사에도 소문 다 나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헤어져. 나 이런 식으로 너랑 만날 생각 없어. 자기야, 잠깐만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야, 너 내가 준 돈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 그 돈은 내 위자료야. 너한테 돌려줄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사기꾼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것도 싼 거지. 상간녀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남편 놈은 그쪽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긴 저하고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저쪽이라도 건져야 자기 살구멍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됐어요. 당연히 남편의 불륜, 시부를 모시던 제 상황 등이 참작되어 제게 유리하게 끝났죠. 그런데 판결이 나고 전 시모가 친정까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얘야, 이제 그 여자랑 우리 아들 헤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라, 응? 우리 아들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내가 더 힘들구나. 너도 어차피 이혼하고 힘들지 않니? 우리가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테니. 아주머니,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어요. 두 사람이 한 행동이 괘씸해서 싫어요. 마누라한테 대리호도 시켜놓고 바람 피운 놈이나 그런 놈도 아들이라고 며느리 속인 아주머니나 똑같은 쓰레기인데 제가 왜 다시 쓰레기통에 다시 들어가요? 안 그래요? 너 지금 우리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그럼 쓰레기가 아니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기엔 한 짓이 너무 더럽잖아요. 저한테 이런 취급 계속 받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결국 전 시모는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쫓겨나듯 나갔어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람을 한껏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뇨?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들이 힘들어서 찾아왔으면서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건 맞아요. 아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상황이죠. 저한테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살고 있던 집도 팔아야 했고 상간녀와는 싸우고 헤어지는 바람에 그쪽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 부모님 댁으로 비집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 시모는 병수발 들어주던 며느리 잃고 아들에게 빌려준 돈도 못 받았어요. 상간녀가 집을 팔긴 했지만 그 돈을 상간녀 위자료로 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자기 돈으로는 절대 줄 생각 없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전 남편에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헤어졌으니까 상간녀 위자료는 네가 내라며 상간녀를 엄청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더니 한순간에 죽일 것 같은 원수지간이 된 게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딴 가벼운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다니 조금 씁쓸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전 시부가 입원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입원하게 돼서 병문안을 하러요. 그런데 하필 전 시부 병실과 가까웠는지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전 시모와 전 남편 목소리였어요.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능력도 없는 놈이 개집질하다가 이혼당하고 돈까지 날려?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노후 자금 탈탈 털어서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네 놈이 제일 나빠 이놈아. 그러는 엄마는 뭐 잘한 거 있어?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하는 건 왜 그 여자한테 미리 말해가지고. 그 여자랑 헤어졌으니까 그 돈을 못 받은 거지. 아우, 진짜 미쳐서 돌아버리겠네. 아니, 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두 사람 다 참 힘겹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부 간병하느라 힘들어 죽고 남편 놈은 여자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에서 퇴사 권유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데 지금쯤 두 사람이 반성은 하나 궁금하긴 하네요. 몇 번이고 연락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동안은 후련하기도 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며 지냈어요. 사랑을 잃어서 아프다기보다는 배신당한 아픔이 참 컸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믿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